자, 표영호TV 오늘도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엘리엇 차트 신곡 엘리엇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님이 나오면 좀 불안합니다. 네. 왜냐면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 어떤 폭탄을 던지고 갈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 네. 자, 지금 중요한 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한국은행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게 보인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본의 그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사람들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값이 막 들끓고 있거든요. 서울 경우. 지방은 아직도 많이 힘들지만 서울은 막 계속 지금 뭔가 들끓고 있는데, 자, 지금 잃어버린 30년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정말 위험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저께 제 유튜브에 올린 영상 요게 화면인데요. 요게 도쿄 1991이라는 KBS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2007년도에 방송했던 거거든요. 예. 그때 버블 세븐 터질 때 바로 직전에 리먼 사태 나기 전에 예. 그때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저께 올린 거거든요. 오늘이 6월 11일 맞죠? 예. 네. 그러니까 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땡땡땡땡땡땡이다. 이게 뭐예요? 이거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했는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예. 대출 총량 규제. 아, 대출 총량 규제라는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네.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 예. 30년 전에 이걸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예. 30년의 그 침체를 겪은 거예요. 예.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요, 날짜를 보면요, 첫 방송은 2007년 달에 2007년에 첫 방송이 됐고 예. 이거를 2020년에 다시 방송을 했어요. 아, KBS에서. 네. 근데 알고 보면 2007년이 리먼 사태 나기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버블 세븐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로부터 16년 정도가 14년 정도가 지난 2020년에 예. 우리나라 부동산 상투가 오기 1년 전에 이 방송을 또 한 거예요. 같은 방송을. 21년에 상투가 그때 올 때. 오기 바로 한 1년 전에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9년 동안 올랐는데 예. 경고를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KBS 다큐의 그 썸네일을 보면 왼쪽 위에 두 명의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그 두 명의 노인이 보이는데 예. 이게 전부 부동산 개발 회사 회장님들이거든요. 일본에? 예. 그 당시에 1990년대 초반에. 예, 예.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렇죠. 그리고 쉿하면서 어떤 멘트를 하는 할아버지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대출 경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터질 걸 알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은행에다가 대출 총량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예, 예. 뉴스에 며칠 전에 보면은요, 1버블 붕괴 직전과 닮았다. 한국 경제 경고 나왔다. 예.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런 경고를 하면 네. 사람들이 이걸 좀,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한국은행의 경고고 뭐고 저 세계은행의 경고고 뭐고 뭐 미국 앨런 미 재무장관의 경고고 뭐고 다 안 듣고 오로지 서울 아파트 값은 더 뛴다라는 거에 지금 맹신돼 있거든요. 부동산 계약하러 가보면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고 예. 이게 마치 2021년 상투치기 전에 예. 그 연글들이 막 몰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예요. 분위기랑 좀 비슷해요. 예. 그 얘기는 쌍봉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도 고점, 이번에도 고점. 21년 고점과 25년 고점. 예, 한 3년 반 정도 텀을 두고. 예. 예. 근데 여기 차트가 나오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요게 제일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이게 가계부채, 민간부채, GDP 대비 비율을 표시한 거고, 제일 오른쪽에는 대출이 생산적이지가 않고, 부동산에만 대출이 집중이 돼가지고,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나온 건데, 신문에도 이걸 인용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국민일보 기사인데, 30년 전 일본이 보인다. 한국 경제 버블 붕괴 직전 닮아. 그런데 여기 풍선이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예. 풍선에다가 돈을 막 집어넣고 있잖아요. 예. 막 터지기 직전이죠. 예. 요 파란색이 1990년 초반에 일본의 민간 부채 비율을 얘기한 거고, 예. 요 노란 거는 그때는 낮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버블 붕괴 탑과 거의 같아졌다는 거를 표시한 거예요. 또 하나는 조선일보인데 아주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똑같은 차트를 갖고 와가지고 94년에 214%까지 갔고 우리나라가 지금 207%까지 갔다가 조금 밀리고 있다. 예. 근데 214나 207이나 거의 똑같잖아요. 예. 우리가 막 이거 합쳐서 막 120%, 130%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전 이거 보고도 놀랐어요. 더 악성이다. 더 악성이다. 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우리가 지금 더 악성이다. 네, 그 이유를 정확히 집었는데 뭡니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일본의
90년, 91년에 그 버블 탑일 때는 가계부채가 70%가 안 넘었어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104%예요. 기업 부채가 130, 40% 됐고, 예. 그러니까 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했고, 예. 지금은 기업이나 개인, 그러니까 가게나 다 같이 투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이 60, 70%가 안 넘었는데도 버블이 터져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됐는데, 예. 만약에 우리가 버블이 터져버리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더 악성이라고 나온 기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서 PDF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네. 제목이 보니까 일본 경제로부터 대세개발 교훈. 아. 보니까 얌전하게 썼죠. 정말 필요한데. 네. 근데 이게 50페이지가 넘어요. 엄청난 방대한 양이에요. 와. 전부 읽어보는데 한 몇 시간이 걸렸는데 예. 중요한 거는 날짜예요. 예. 6월 5일이에요. 엊그저께잖아요. 엊그저께예요. 예. 근데 이 전날이 무슨 날이죠? 전전날이 선거날이고 그 다음 날이 대통령 취임식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취임하는 날 내는 못하고 그 다음 날 이거를 올린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가? 한국은행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5년 동안 집권하게 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대통령에게 예. 어떤 조언 또는 경고 예.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이런 한국은행에서. 부분을 좀 잘 봐주셔라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그렇죠. 출범할 때. 근데 여기서 제일 강조한 게 전부 부채예요. 부채. 50페이지 중에 대부분이 부채예요. 예. 큰일 났다 이거죠. 예.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본의 부동산 상투는 91년 2월이라고 박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10년 후, 20년 후 지금을 돌아봤을 때 예. 대한민국의 아파트 상투는 몇 년도 몇 월일까요? 21년 10월? 맞아요. 그 다음에 서울은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들 대세 상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 대세 상승이다. 예. 자, 보세요. 제 데이터만 갖고 하면은 좀 신뢰도가 낮으니까 왼쪽은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월간 데이터입니다. 예. 오른쪽은 KB예요. 예. 아래는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예요. 예. 이거는 제 데이터입니다. 다 비슷한데? 차트가? 다 비슷한데 이게 만약에 사상 최고치라면 이미 정고점을 넘어서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부동산원은 절반 남짓. 그 다음에 KB는 더 못 올랐어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 반 조금 더 넘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제 거는 넘었거든요, 살짝. 예. 왜 그러냐면 저는 각 지역에서 시가총액 큰 대단지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과대 계상이 되는 거예요, 제 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가를 보정을 하면 위에 그래프랑 거의 똑같아요. 엘리언님의 차트는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들의 차트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대단지 아파트에 거래가 많다 보니까 엘리언님 차트가 더 정확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학교 어디 무슨 대회에 나가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골라가지고 내보내면 예. 그게 마치 우리 학교의 전체 평균이냐. 평균인 줄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도강에나 금강구에 사시는 분들은 예. 나 지금 뭐 3억 손해봤는데 2억 손해봤는데 내가 언제 본전되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강남은 벌써 5억 올랐네 10억 올랐네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 집값도요. 서울 집값 평균을 얘기하지 말고 네. 강남과 강북, 그렇죠. 그걸 강서와 따로 해야 강동 돼요. 다 예. 나눠서 이 4분의 1 해가지고 어느 지역별로 자꾸 평균치를 얘기를 해야지 서울 집값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요. 이거는 서울이니까 이 정도 센데 자 요거는 전국입니다. 전국은 지금 차트 보다시피 안 올라왔어요. 네. 21년 최고가를 못 넘어갔단 말이죠. 다. 못 넘은 것뿐만 아니라 KB는요 4년째 저점 깨고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원은 옆으로 기고 있고 예. 국토부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조금 반등했다가 멈춰 있고 제 거는 그나마 좀 세죠. 예. 왜? 전국에서 그나마 그 정도 부산에서도 센 놈, 전남에서도 센 놈 골라니까 그나마 요 정도 반등한 거예요. 아, 요 차트, 전국 차트는 제가 볼 때 네. 엘리언님 차트보다는 한국 부동산원 차트나 KB 차트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요 차트, 전국 차트. 네, 약간 그 지수의 산출 방식이나 차이가 있기 샘플의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4년 전에 예. 이미 여기에 보시면요, 2021년 8월 예. 상투치기 2달 전에 이런 걸 올린 게 있어요. 아, 버블 붕괴 직전에 91년 일본, 예, 그 다음에 2006년에 스페인, 예, 그 다음에 2021년에 한국, 예. 지금까지 데이터가 똑같다. 통과 수치가 똑같다. 제가 이 당시에 일본과 미국과 스페인과 한국, 예, 그 1991년, 2006년, 그다음에 21년. 예. 다른 데는 다 과거 데이터고 한국만 현재 데이터잖아요. 8월 달. 요 데이터가 그대로 또 여기 나옵니다. 자, 내용을 좀 봤어요. 한국에서 나온 게 90년 버블 붕괴가 됐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정부는 은행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예. 저는 이게 지금의 되게 중요한 거. 그리고 제가 혹시 우리도? 라는 물음표를 단 게 우리도 이거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 다음에 토지 보유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은행 금융기관 있잖아요.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예. 이런데 거기다가 부동산 대출도 규제를 했어요. 예. 어쨌든 이것도 다 대출 규제잖아요. 그렇죠. 토지 보유세는 세금이고, 자, 여기 요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해갖고 이걸 15년 동안 시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그러는 게 예. 옛날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3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20년 동안 주구장창 빠졌어요. 예. 그다음에 10년 동안 옆으로 기었어요. 예.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맨션이라고 있죠. 예. 맨션은 그래도 많이 반등을 했죠. 그게 아파트예요. 그쵸?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토지 보유세. 아. 단독주택은 땅이 넓잖아요. 예. 맨션은 지분이 작잖아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대형 평형일수록. 그래서 일본의 단독주택이 덜 오르고 맨션이나 콘도미니엄들이 더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예. 뭐 왜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가 여러 번 피해를 봤거든. 네네네. 그걸 이재명 정부에서는 답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부각되는 게 공급 위주로 하겠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는 여기에 대출 총량 규제 그게 카드가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일본의 사례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올라오던 부동산을 잡은 게 예. 대출 총량 규제였거든요. 세금 아니었어요. 예. 대출 총량 규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는 집값을 안 잡지만 네.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뭐 이거 이 얘기네. 네. 그리고 지금 5, 6월 달에 오늘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뭐 대출 받아갖고 막 아파트 계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DSR 3단계가 실행이 되면 예. 대출 그 금액이 줄어드니까 예.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사서 올린 집값을 더 큰 바보 이론 있잖아요. 예.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그 다음에 사람들 대출을 덜 받을 거나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매수세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본이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대출 총량 규제. 그런데 집값이 무너지면 뭐 경기가 어려워진다 뭐 해서 계속 뭔가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오히려 더 늘려주지 않을까요? 일본은 안 그랬어요. 일본은 줄였죠.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버블이 계속 버블로 이어가는데 대출을 계속 전세 대출도 올려주고 뭐 다 올려주면 누군가 계속 언젠가 터지겠지만 그냥 굴러갈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 그게 만약에 어느 순간 아까 그 일본의 부동산 개발 그 회장님처럼 예. 어느 순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했다. 예. 요즘 PF 안 빌려줘요. 왜냐면 또 뻔히 부동산 이게 분양이 안 될 거 뻔하니까 지금 서울 강남권에 아주 그 고급화로 지으려던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PF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구글에다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라는 걸 검색을 하면 예. 90년대에 이런 외봉으로 나오거든요. 부동산 버블 붕괴 다 이렇게 나와요. 예.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도 쌍봉 그림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일본 동경 부동산 쌍봉 얘기를 했잖아요. 예. 대표님이랑 같이. 예. 자, 마치 이 방송을 본 것처럼 예.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동경 쌍봉 패턴을 인용을 했어요. 아, 그래요. 구글 어딜 봐도 지금도 쌍봉 패턴은 안 보여요. 예. 한국은행에 근무하시는 그 연구원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정말 석학들이에요. 그쵸. 예, 보통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네. 예. 며칠 전에 통화도 했어요, 제가. 아, 그래요? 통화한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 23년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중이 207.4%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은 94년도에 214%라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근접했다고 나오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예. 조선일보에서 더 악성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민간 부채를 구성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있는데 예. 일본은 그 당시에 이 중에 32%, 즉 토탈 69%인가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는 100%가 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104%지. 그러니까 일본의 가계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가 부채가 2배로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아하. 여기서 버블이 터지면 일본은 기업이 망했는데 우리나라는 가게가 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럼 뭐 가게가 망하면 지금 아파트에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다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이. 은행에서 다 뺏어가죠. 그리고 세 가지 차트가 나오는데 부채 관련돼서 네? 대출이죠. 근데 여기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출 비중을 표시한 거고 요거는 부동산업이 여기 있다는 거는 뭐냐면요. 생산성이 제일 낮고 예. 집중도가 높은 거예요.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차트. 예, 중간에.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차트는 빨간색이 대출이 어디로 집중됐나 보니까 부동산 업계에 대출이 집중이 된 거예요. 아. 생산성 있는 데는 대출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대출이라는 게 기업이 대출 받아서 뭔가 투자를 해서 인력도 고용하고 자꾸 생산성을 늘리고 이래야 되는 게 이제 그래 경제가 굴러가는데 어떤 사람들 대출 받아서 전부 다 아파트를 사니까 네.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평택 쪽에 반도체 공장 하시는 분이 공장을 판다고 내놨어요. 왜 내놨냐 물어봤더니 공장 안 하고 이제 아파트 살 거라는 거예요. 네. 심각한 거죠, 이 말은 자체는. 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더 악성이라고 한 게. 다 이런 뜻이. 자, 첫 번째 차트를 잠깐 확대해서 보면요. 예. 94년도에 일본의 민간 부채 비중이 214%예요. 예. 그런데 부동산은 91년도에 상투쳤습니다. 예. 즉 일본도 91년도에 상투쳤지만 부채는 더 늘었어요. 3년 동안.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우리도 21년도에 상투를 쳤는데 예. 전국이 다 빠지고 있는데 예. 부채는 계속 늘어가지고 207%까지 갔어요. 아.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경고는 뭐냐면 일본의 버블 당시에 최고치까지 우리가 목전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되게 잘못된 얘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제가 한국은행 직원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요? 예, 좀 이따 잠깐만. 그렇다고 뭐 통화까지 합니까?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예. 자, 참 집요해. 네. 우리 저 엘리엇 보면 참 집요해. 요 차트를 예. 제가 3년 전 2021년도에 했던 그 차트를 다시 갖고 오면요. 예. 요게 일본입니다. 일본의 실질 지수인데 요 빨간 게 일본 부동산 주택 가격 지수예요. 예. 91년도 2월 달입니다. 91년 2월 달이에요. 그리고 요 까만 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입니다. 예. 생산 가능 인구 수가 아니고 예.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냐 이거죠. 예. 그다음에 요 노란 거는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입니다. 예. 파란 거는 기업 부채 비중이에요. 예. 요걸 합친 게 민간 부채, 민간 신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이 91년 2월 달에 상투 칠 때 일본이 206%까지 갔어요. 맥시멈은 214. 214, 여기 214%로 예. 맥시멈 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떨어졌죠. 예. 이 부채 비율이 줄어든 게 기업이 망하고 그다음에 주택 경매 나가고 하니까 대출금 회수하니까 이제 줄어든 거죠. 비중이 줄어든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예. 좀 전에 봤듯이 여기 214.2%랑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214.2%랑 똑같아요. 예. 똑같죠. 근데 문제는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은? 자, 한국을 보니까 빨간 거는 전국 아파트 실질 지수고요. 예. 물가를 감안한 거. 탑으로 탁 찍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파란 거는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입니다. 좀 더 세죠. 예. 명목으로는 전고점까지 왔지만 네. 4년 동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 위해서 다 실질 지수를 합니다. 예. 자, 밑에 빨간색을 IMF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IMF입니다. 예. 우리의 가계 부채는 얼마 안 됐었어요. 아. 기업이 100%가 넘었기 때문에 네. 기업이 파산한 거죠. IMF 때. 예. 예. 자, 그런데 지금은 기업도 100%가 넘고 가계도 100%가 넘어요. 요거 위험하네. 요거를 두 개를 합친 게, 그러니까 요 당시에 보면은 106, 가계가 106.5%고요. 기업이 113%입니다. 예. 합치면 220%예요. 예. 요 당시에. 예. 물론 그 이후에 좀 더 올라갔고 223%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는 207%라고 돼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 숫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은 아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숫자예요. 왜요? 그걸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데이터까지 다 업데이트한 거고, 요게 4년 전 2021년 8월 달에 데이터인데, 예. 이때 보면 여기 그때는 합친 건 안 했었거든요. 예. 자, 가계부채가 106%, 기업부채가 112%예요. 합치면 219%거든요. 예. 이건 8월 달 데이터고 10월까지 더 늘었단 말이에요. 예. 220%가 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207%라고. 갑자기 그렇게 숫자가 완전히 엉뚱한 숫자가 나온 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2023년도에 가계부채를 보면요. 가계부채가 108%라고 나와요. 예. 엄청 늘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합치면 220%가 훨씬 넘어요. 4년 전에 제가 만들었을 때의 그 데이터와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차이가 너무 심해서 예. 제가 확인 전화를 했거든요. 예. 그 리포트에 보면 제일 위에 그 구조 분석팀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한국은행이네요. 예, 거시 전망부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하니까 알바가 3명이서 담당을 했는데, 예. 그거는 물가 동향팀에서 했다. 그래갖고 해갖고 5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알고 봤더니 부채가 바뀐 건 없는데, 5년마다 GDP 기준 연도를 바꾼대요. 그렇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예. 그러니까 GDP가 확 늘어난 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래갖고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기준 연도를 변경을 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좀 떨어진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근데 어떤 비판 기사가 있냐면요. 예. 통계의 마술. 마술의 통계 아닙니까? 혹시 마술적인 통계. 네. 기준 연도 바꾸니 주요 재정 금융 지표 개선. 예. 이게 작년 1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 맞아요. 우리가 원래는 GDP 순위가 밀렸었거든요. 떨어졌었어요. 예. 근데 기준 연도를 바꾸니까 GDP가 올라가니까 예. GDP 순위 없었던 일로. 와, 그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문에 이게 뭐 교련 시간 혹시 있으셨나요? 당연히 저 교련했죠. 교련하셨어요. 그다음 그쵸. 하고, 예. 그때 전두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교련이 점수가 제일 높았다고 예를 가정해 봅시다. 예. 국어 영수 못하고 교련에서 제식 훈련만 잘해도 너는 대박이야 그래가지고 점수를 많이 줘갖고 내신 줘가지고 뭐 인류대학을 갔어요. 예.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서 문민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예. 그거 잘못됐다 국영수가 높다 교련 점수 높은 거 다 원나복귀 시켰다 그러니까 얘가 반에서 7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래갖고 대학교 입학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 통계를 이렇게 또 조작을 했다. 아니면 그러니까 마술을 부렸다. 이거 마술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바꾸더라도 네. 그때 건 냅두고 바꾸는 시점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과 다 바꾸면 예. 다 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GDP가 160조 원이 늘어버려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계부채가 100%가 넘었는데 93%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97%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100%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통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교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아닌 거지. 등수나 내신이 바뀌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제 데이터 중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생산 연령 인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생산 인구 총수예요. 총수. 예.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주안점을 둔 게 인구 구조입니다. 예. 인구 구조를 뒀는데 이걸 왼쪽 거로 확대해 보면 여기 보면 생산 연령 인구가 정점이 95년도라고 나와요. 예. 근데 생산 연령 인구 숫자보다 저는 전체 총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92년도에 꺾였어요. 예. 상투 쳤어요. 예. 그러니까 총수를 하면 안 되고 비중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제 방송을 안 본 것 같아요.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인구 대비 몇 퍼센트가 생산 가능 인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지금. 그래서 그걸 보정을 해보면 요 까만 거 있죠. 까만 거. 예. 요 까만 게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입니다. 예. 그리고 93년도인가에 고점적으로 주구장창 빠지면서 주택 가격도 빠지고 대출도 줄고. 이게 이제 일본의 그래프잖아요. 30년 전 그렇지. 그래프고 요거는 스페인입니다. 예. 스페인도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 치고서 빠지면서 대출도 207%까지 가요. 마찬가지네. 그래갖고 최고점은 226%까지 갑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4년 전에 방송을 할 때 210%의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합쳐서 그 당시는 합친 걸 생각을 못했고 두 개 합쳐가지고 210%가 넘으면 버블이 터지더라. 그리고 스페인도 터지더라. 자,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달에 할 때도 216%인가 그랬고 예. 피크가 그때가 220%였어요. 예. 그리고 상투 치고서 전국 아파트가 대폭락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22년에. 21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그 뒤에 22년에 폭락을 폭락했죠. 했죠. 물론 지금은 가계부채가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 부모가 확 커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바꿨어요. 2015년 기준으로 냈던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4년 전에 연구할 때는 분명히 두 개가 220%가 넘었었는데 네네. 지금 와갖고는 20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낮은 게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일본보다 훨씬 높고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합치면 더 커져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일본보다 더 위험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1991년 일본을 기준으로 위에는 주택 가격이고요. 이거는 대출 비중이고요. 요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입니다. 예. 네 개의 나라를 겹쳤더니 미국, 스페인을 15년 전으로 돌리고 예. 우리를 30년 전으로 돌려서 딱 대비를 시켰더니 똑같다. 생산 가능 인구 비중 피크 치고서 빠지는 거랑 대출이 한 2, 3년 정도 더 는 다음에 빠지는 거랑 똑같이 겹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세 나라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면 이걸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대출금 늘어난 것까지 똑같아요. 지금 대출금이 제가 볼 때는 올 6월 지금 6월 달에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7월 달에 스트레스 테스트 3단계가 가기 전에 대출을 받자라는 분들이 지금 막 몰려들고 있잖아요. 네. 지금 6월 달에 아파트 값도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7월달, 8월달까지는 부동산이나 보통 한두 달은 더 오른다고 나오거든요. 호가 기준으로는. 예.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6월 상도 또는 7월, 8월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제가 올해 2차 폭락이 시작된다는 그 시작점이 6월이 될 가능성, 지금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지금은 열심히 계약서 쓰고 있지만. 예. 자, 제가 이때 이 얘기를 쓴 게 1990년 동경의 쌍봉 패턴과 2025년 서울 쌍봉 패턴이 일치한다면 6월이 상수란 얘기예요. 그러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그 표현의 방송 때 나왔을 때는요. 87년 그러니까 왼쪽 고점을 일치시켰었어요. 예. 근데 그거 갖다 제가 보정을 한 결과
6월 달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아, 자, 지금 6월달 지금 막 사람들이 아파트 살려고 막 달려들고 예. 막 또 옆 사람이 달려드니까 나는 이러고 있다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21년대처럼 예. 나도 덩달아 가서 막 따라 지금 보게 되고 21년 영끌 피크 칠 때가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지금 현재 똑같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그럼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예.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 달 전에 표용어 방송에서 했던 거를 조금 보정을 했어요. 예. 일단 우리가 보통 뭐 부동산 버블 붕괴 일본 하면은 요 하늘색인 일본 전국 주택 가격의 상투 91년 2월 달이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처럼 동경의 쌍봉 도쿄죠. 쌍봉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요게 일본의 동경과 전국의 주택 가격입니다. 예. 20년 동안 빠지고 10년 기다가 예. 5년 동안 반등한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차트에다가 미국 케이스 실러 즉 일본이 상투를 칠 때 미국이 어땠나를 보려면 케이스 실러 지수가 먼저 상투를 쳤어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렸거든요. 기준금리를. 네. 그 다음에 일본도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니까 일본도 상투를 쳤어요. 예. 그 다음에 폭락을 하고 미국은 반등을 했는데 일본은 20년 동안 계속 빠진 거죠. 예. 자, 여기다가 한국을 겹쳐볼게요. 예. 이렇게 초록색이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주가 가격 실질 지수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케이스 실러 지수 미국 지수가 먼저 상투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일본이 파란색이 상투치고 3달 있다가 우리나라가 상투를 쳤거든요. 예. 그다음에 바닥칠 때 미국이 먼저 바닥치고 반등하고 우리나라가 바닥치고 반등했는데 일본은 계속 빠졌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번에도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자, 차트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연두색처럼 전국 아파트가 폭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 서울만 반등을 했지. 네. 자, 이번에는 전국 주택을 빼버리고 일본의 동경 주택 가격 쌍봉 친 거 예. 여기다가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명목 지수입니다.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예. 쌍봉을 살짝 넘었습니다. 여기를 겹쳤는데 한 달 전에는 제가 왼쪽 봉우리와 우리나라 왼쪽 봉우리를 겹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요렇게 일본도 보면 쌍봉이지만 미니 쌍바닥이거든요. 예. 우리도 쌍봉이지만 미니 쌍바닥이거든요. 그리고 예. 요 꼭지점 있잖아요. 여기를 딱 일치시켰어요, 제가. 예. 일치시켰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명목 지수로는 일본이 동경이 여기 한 3% 정도 돌파를 했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한 1.5% 정도 돌파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명목이 이렇지만 실질로 하면요. 고점이 낮아요. 왜? 3, 4년 동안 물가가 올랐으니까. 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아요. 자,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미니 쌍바닥의 꼭지점과 우리의 조금 더 큰 쌍바닥의 꼭점을 일치를 시키니까 일본의 쌍봉보다 약간 벗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쌍봉은 여기거든요, 고점이. 예. 그래서 요거를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요렇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4개월 차이에요, 4개월 차이. 아. 그런데 일본의 오른쪽 봉우리가 90년 10월 달이거든요. 예. 전국 아파트는 그 다음에 2월 달이고 우리나라 노태우 상수는 3개월 이후인 91년 5월 달이었어요. 예. 일본이 90년 버블 붕괴가 시작될 때 예. 일본의 오른쪽 봉우리는 90년 10월 달에 상투를 쳤고요. 예. 그다음에 전국 상투는 91년 2월 달에 상투를 예. 쳤고요. 아무튼 상투에 일본 지금. 우리나라 상투는 그보다 3개월 후인 91년 5월 달이 노태우 상투였어요. 아. 그리고서 8년 동안 빠져갖고 IMF를 맞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요거를 좌우 대칭이라고 보면 일본의 왼쪽 봉우리보다 4개월 전에 우리가 10월 달에 상투를 쳤거든요. 21년 10월 달. 예. 그러면 90년 10월 달에 4개월 정도를 더해보면 시뮬레이션을 보면 여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번 달인 거예요. 아, 25년 6월 달에 예, 역사적 상투가 또 온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만 적용된다면. 예. 근데 이제 오차율을 적용하면 한두 달 차이는 날 수 있겠죠. 아, 그 정도 오차는 예. 오차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조금 도식하기 위해서 요 쌍봉 모양과 쌍바닥 모양을 도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예. 일본의 쌍봉과 쌍바닥, 우리나라의 쌍봉과 쌍바닥 이렇게 하니까 대칭을 한 게 닮았다. 거의 똑같다. 그래서 예. 주택가격 데이터를 다 지우고 그래픽으로 표시한 꺾음새로 표시한 쌍바닥과 쌍봉 패턴을 표시하면 정확히 이런 걸 시메트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좌우 대칭형. 예. 그렇게 따지면 6월달인데 말이 6월달이지 한두 달 차이는 날 수 있다. 그렇지. 그런데 올해 제가 그 책에서 얘기했듯이 1월달인지 10월달인지 5월달인지는 모르겠지만 6월달 또는 한두 달 정도 예. 이때 오른쪽 봉우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음. 일본의 30년까지는 따라하지 않더라도 아. 수년 동안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다. 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하면 도쿄의 집값이 예전에 잃어버린 30년이 되기 바로 그 직전에 쌍봉이었을 때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6월 달이 쌍봉이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지금 집값이 6월 정점 찍고 7월이 되고 8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쌍봉을 찍고 내려오면 무서운 하락이 쭉 이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이걸 한국은행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여러 언론 매체, 여러 학자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지금 다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고, 서울 집값 들썩이니까 또 수도권 아파트들도 뭐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지금 또 마음들이 막 들썩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빚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빚을 더 많이 낸다는 것은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빚을 줄여야 한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새 정부 들어서 어떤 정책이 또 앞으로 이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정책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엇님 여기서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표현고TV 오늘도 엘리엇 차트의 신공 우리 엘리엇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폭탄을 던지고 가는 바람에 정말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6월 달에 역사적 최고 쌍봉 고점이 오느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 있었거든요. 네. 자, 오늘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술적 분석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큰 댐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다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한 곳부터 야금야금 무너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또는 쇠사슬이 있으면 그걸 끌어당기다 보면은 그 중에 어느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끊어지면서 쇠사슬이 끊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 아파트를 보면 노도강도 많이 빠져 있고요. 부산, 대구도 뭐 경상남도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서울만 세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를 위주로 올라가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사이에 끝날 것 같아요. 한두 달 사이면 끝난다? 두세 달, 뭐 적어도 6월, 7월이면 끝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국면에 와 있다는 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2021년 연끌들이 지금의 분위기처럼 올라갈 때 나왔던 그 뉴스거든요. 연끌들이 옳았다. 연끌이 옳았다. 즉 연끌 계속 부추기는 뉴스였거든요. 그렇죠. 연끌하면 위험하다 막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5천만 원 오르고 1억 올랐으니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경미나가고 있거든요. 연끌들이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지나고 보면 틀린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잠깐은 이게 주식이라면 맞을 수 있어요. 얼른 샀다 얼른 팔면 되니까. 근데 주택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전국에, 그러니까 2021년에 고점을 지금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넘은 아파트도 있고 못 넘은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거를 전국적인 비중을 난 거예요. 아, 서울의 경우는 1.8% 돌파했어요.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그러니까 17개 시도를 분석한 건데 서울만 1.8% 돌파했고 저희 1.8% 돌파한 것도 평균을 내니까 1.8%지 강남 3구 쪽은 지금 뭐 한참 올라 있죠. 한참 뭐 30%까지 40%까지 올랐어요. 심지어. 근데 노도강은 30-40% 빠져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내니까 1.8%다. 자, 오른쪽에 쭉 그래프를 해놨는데 고점 대비 얼마나 모자르냐, 못 올랐냐는 뜻인데 가장 원래 꼴찌가 세종이었어요, 원래는. 세종시였는데 이제 이게 최근에 올랐죠, 최근에. 조기 대선 전에 좀 바짝했다가 다시 지금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예요. 현재까지. 근데 그 대신 대구가 이제 꼴등으로 바뀌었죠. 25.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대구는 지금 회복이 너무 어렵네요. 그나마 세종이 최근에 몇 달 급반등하는 바람에 이제 꼴등을 면한긴 한 거죠. 부산도 지금 막 사실 아파트 값이 해운대구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도 지금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얘네들이 약한 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무너지는 데 있고 나중에 무너지는 데 있는데 서울은 꼿꼿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밑에 거는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당연히 강남구가 고점 대비 21%나 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저거 진짜. 그리고 서울 평균이 여기입니다. 서울 평균 때문에 1.8% 넘어 있다는 게 요 1.8%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보다 더 많이 오른 데가 강남이랑 서초가 뒤로 많이 올랐고. 강남, 서초, 용산. 이런 데가 많이 올랐고. 요즘에 양천구, 목동 쪽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양천구, 목동 여기 다 있네. 마포구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요. 뭐 강동구도 핫하다고 그러는데 전고점 아직 못 넘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강남 4구라래요. 자꾸 붙여서 자꾸 언론에 나오니까 다 오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죠. 보시면요. 노원구, 도봉구, 금천구 보세요. 평균적으로 20%가 넘게 하락해 있다고요. 그러면 개별 아파트로는 40% 50% 빠진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원구에 가면 정말 살기 좋아요. 거기 학원도 잘 돼 있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또 사람들이 그 예전 아파트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좀 사람들이 정이 많아. 살기 좋은데 노원구 쪽에 좀 더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도봉구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는 데이터 반영이 안 됐지만 오늘 아침 제가 실거래가를 업데이트하고 서버에다 올리고 왔거든요. 놀라운 거는 노원구 실거래가 지수가 오늘이 연중 최저치를 깼어요. 오늘이 연중 최저치를 깼다고요.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더 떨어졌어. 근데 지금 최근에 노원구 쪽에 사람들이 지금 막 매수하려고 막 달려든다. 그 호가가 올라가는 거고 문의가 많아지는 거지.
물론 오늘 계약서는 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계약 그 시거래가 등록한 거는 보름 전, 한 달 전 계약일 수 있겠죠. 그렇지. 6월 이전에는 이랬다. 네. 근데 오늘 지금 당장은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 우리가 체크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노도강은 점점 더 빠져있고 예. 강남 3구는 점점 더 올랐고 이랬어요. 예. 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 서울 아파트의 전 지역이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전국 아파트에서는 서울만 올라요. 그렇지. 자, 서울 중에서도 얘네들만 오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국 아파트의 약한 고리랑 서울 아파트의 약한 고리예요. 아, 약한 고리 먼저. 예. 근데 문제는 하락한다. 강한 고리는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예. 얘네가 멈추거나 꺾이기라도 한다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전체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럼 만약에 지난번에 잃어버린 30년 지금 너무 똑같다 일본하고 네. 뭐 일본뿐만 아니라 스페인하고도 너무 똑같다. 네. 그런데 만약에 잃어버린 30년처럼 뭔가 큰 위기가 지금 오면 네. 지금 올 수 있는 확률들이 높게 지금 뭐 관세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새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폭풍을 피할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강남의 집값도 지금 다시 폭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예. 2021년도에 서울 아파트는 상추 쳤지만 예. 강남구나 서초구는 계속 2022년 초까지도 계속 올랐거든요. 예. 그게 언제 꺾였냐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2달, 3달 있다 꺾였어요. 그치. 근데 이번에도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강남 서초는 한두 달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4년 전이랑 비교를 한다면. 예. 그게 왼쪽 쌍봉일 때 윤석열, 오른쪽 쌍봉일 때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아. 대칭 패턴. 대칭 패턴. 네네. 자, 여기서 극명하게 약한 고리와 강한 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서울 아파트에서 전고점을 넘은 아파트를 8개를 제가 골랐습니다. 예. 자, 강남 3구입니다. 엄청 돌파했죠. 예. 서초구도 돌파가 엄청 했죠. 예. 송파구는 많이 빠졌다가 세게 올랐기 때문에 전고점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좀 올랐어요. 예, 예. 그리고 용산구도 조금 빠지고 올랐고, 예. 나머지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 양천구도 전고점을 다 넘었습니다. 예. 자, 이 반면에 얘네들은 강한 고리예요. 예. 자, 약한 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속상하다. 노원구 보세요, 노원구. 예. 노원구. 노원구가 진짜 속상하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빠진 다음에 이게 멈춘 거지 예. 바닥치고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옆으로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고 그렇지. 있는 거죠.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까지 강북 지역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강남 쪽에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도 노원구보다는 덜 빠졌지만 빠진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강북구 주민한테 또는 뭐 관악구 주민한테 가서 대리상승이라서 좋겠어요 하면은 기분 양호죠. 나쁘지. 기분 나쁘죠. 내 돈 언제 회복하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마포구 이런 데만 뉴스에만 자꾸 나오니까 예. 서울 아파트가 펄펄 끓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이렇게 차갑게 식어 있는 것도 있다는 거. 그렇지.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강남구 이쪽에 막 지금 집값이 들끓고 있잖아요. 들끓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학습을 통해서 알아요. 1가구 2주택, 3주택 과세를 하면서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었잖아요. 똘똘한 한 채 바람 불고 신규 아파트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규 아파트는 뭐 새롭게 공급되는 양이 적다 뭐 계속 이런 뉴스가 나니까 두 개가 바람이 부니까 강남의 신축 위주로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또 들썩거리는 거예요. 풍선 효과로. 예. 지금 최근에 6월 들어서 서울의 그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예전엔 매물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이라는 게 불과 한 6개월 또는 1년 전만 해도 매물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 기존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는 것도 다 공급이거든요. 맞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매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왜? 더 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 구글에다가 매물 잠김 효과라고 치잖아요. 예. 그러면 2021년도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기억나세요? 2021년도 8월달 꼴달 막 올라갈 때 거래가 줄면서 매물 잠김된 거. 예. 맞아요. 그게 지금이랑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그러면. 그러면 근데 2021년도 매물 잠김 할 때 야 물량이 없어 팔 물량이 없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가 상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때 왜 저는 상투라고 제가 이미 그때 발표를 했는데. 맞아요. 네. 제가 그 예측을 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자, 매물 잠김이 오면 여러분, 급해져요, 매수자가. 그러면 웃돈을 주고 산다고 자꾸 이제 해요. 그러면 나만 웃돈을 준다고 얘기하느냐? 아니야. 이 사람도 웃돈, 저 사람도 웃돈. 그러다 보면 가장 좋은 가격에 매도자는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감당이 되는 분들이 집을 이렇게 대출의 양을 좀 줄여서 사면 모를까? 대출을 최대한, 나는 원래 대출을 5억만 받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자꾸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나는 빨리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6억, 7억, 8억, 9억, 10억 대출 받게 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요 차트에서 노원구를 예를 들어 보이면 예. 2021년도에 전국적으로는 10월 달에 상투인데 예. 노원구는 9월 달에 먼저 상투를 쳤어요. 한 달 먼저. 예. 자, 이걸 먼저 꺾였지. 먼저 꺾였거든요. 자, 요거 찍기 3개월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예. 이게 좀 9년 동안 상승한 다음에 꼭지친 거예요.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5월 달에. 아, 저런 기사 누가 쓴 거야?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부터 사라. 누가 쓴 거야? 서울 집값 떨어질 이유가 없다. 공급 부족, 맨날 공급 부족이잖아요. 아, 저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 역사 이래 네. 아파트 공급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이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없죠, 네. 서울은 앞으로도 만약에 3천만 채의 아파트가 생긴다고 한들 앞으로도 공급 부족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의 항상 그 아니, 왜냐면- 무기가 공급 부족이에요. 네, 공급 부족이고 또 그러면 뭐가 공급 부족이냐 이렇게 많은데 데이터를 보여주면 아니 새 아파트가 공급 부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끌 오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용어를 만들어갖고 영상까지 올렸었거든요. 본인이? 네. 그래갖고 야, 나중에 이게 유행이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이 보세요. 청년들이에요, 청년. 아, 20, 30대한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엄청나게 땡겨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저가 아파트 사야 되죠. 예. 그게 노도강으로 다 몰린 거예요. 예. 그게 지금 3년 후, 4년 후에 지금 와서 경매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좀 전에 우리 저 지금 얼리님 대출을 이빠이 땡겨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죠. 어떻게 알았어요? 대출을 이 하다가 뭐 최대한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네. 이빠이 이런 단어 쓰면 일본어니까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 네, 돼. 그런 단어 쓰면 야마돌죠. 야마들지. 그 얘기 먼저 하려고 그랬죠. 네. 아무튼 농담입니다. 예. 자, 근데 두 달 있다가 요런 또 영상이 나왔어요. SBS에서. 예. 영끌이 옳았다. 예. 그래갖고 제가 이걸 빗대갖고 제가 영끌이 돌았다. 이런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돌았다. 자, 이 다음에 어떻게. 그때 돌았지, 사실.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보세요. 오를 줄 알았죠. 3, 4억씩 뚝뚝 노도강 영끌족들의 비명. 이게 같은 회사 같은 뉴스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몇 년 후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울 집값 오르는데 노도강만 흘러내린다. 이게 양극화예요. 그렇죠. 저는 의도적으로 노도강 금강구 외곽 지역을 폭락을 시키는 세력이 있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양극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용량이 제한이 있을 때 내 예. 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게 양극화예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렇지. 이쪽 업종 올리려면 저쪽 업종을 눌려버려요. 그렇지. 왜냐면 이 주식에 거래되는 돈의 양이라는 그렇죠. 게 한계가 있는데 예. 마냥 돈이 많이 어디서 나는 게 아니니까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돈이 도는 게 어디 한계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려야 더 상승하니까. 그게 바로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GDP에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다 같이 올라버리면 GDP 비중이 훨씬 넘어버리니까 예. 내 걸 올리기 위해서는 저쪽 거를 좀 눌러줘야 돼요. 그게 이 노도강과 강남 3구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주요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걸 양극화라고 이제 안 보고요. 저는 일극화라고 봅니다. 너무 한쪽만 막 가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극단으로 치다 보면 그렇게 되죠. 예, 일극화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건 작년 기사인데요. 예. 영끌적 눈물의 경매에 더 쏟아진다. 10만 채가 넘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더 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게 이제 올해 내년에 계속 영끌 때문에 계속 이 아파트 경매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자꾸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예. 강남 3구만 집중돼 있다 보면 사람들이 착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그 뉴스는 뭐냐면 3억 원대 거래도 발생했다. 당연히 노도강이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반값이래요. 맞아요. 자, 근데 요 3억대 이걸 딱 보고서 제가 아마 몇 달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나왔던 한 얘기인데 요거거든요. 예. 제가 창동주공 17단지인데 예. 이거는 제가 기억하는 게 2021년 8월 달인가 제 구독자가 창동주공 10단지를 팔아가지고 그 영상이 제가 올라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 2억 9,570만 원도 있어요. 예, 좀만 확대해 주세요. 확대입니다. 최근 3억이 수두룩하죠. 예. 이거 오늘자로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예. 최고가는 5억 9,900이에요. 예. 6억에 내놨다가 100억만 원 깎아준 것 같아요. 그렇지. 차비하라고. 예. 근데 지금 폭락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요. 예. 3년 전에 사나, 2년 전에 사나, 5년 전에 사나, 지금 최저점이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경매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아까 영끌이 옳았다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1억짜리가 6억이 됐다가 지금 3억이 된 거예요. 제 그 구독자가 얘기 들으니까 1억 7천만 원에 샀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돈은 한 3천만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5억 7천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4억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3,500 가지고 4억을 벌었다고 뭐 1,100% 수익이 났다고 막 자랑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이 이렇게 옆으로 개걸음으로 이렇게 뭔가 상승이 안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오히려 그때가 부동산 안정화됐을 때예요. 그때는 내 집 마련해도 돼요. 근데 요 차트를 보고서 저는 제가 왜 영끌오적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고 예. 이거를 저는 이 폭등할 때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요, 완전히 주식시장에서 개별 그 작전주 같은 패턴이 들어가지고 제가 영끌오적이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 주택 작전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보시면, 이걸 보세요. 이거 무슨 차트게요? 이거 무슨 차트입니까? 카카오 차트입니다. 카카오. 카카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 이게 만 원이 17만 3천 원 갔다가 예. 연초에 3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거 제 별명이 눈물의 카카오예요. 눈물 없이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근데 자 보세요. 2021년도에 주가 3,300 넘어갈 때 예. 방송에서 카카오 얘기 안 하면은 껴주질 않았다고요. 그렇지. 전부 올라가는 것만. 예. 21년도에도요. 노원구 몇 프로 수익 났다니 강남구보다 훨씬 더 올랐으니까 수익률은. 예. 마치 이 카카오의 21년도 차트가 노도강의 그 영끌 오적 차트랑 똑같다니까요.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한 1, 2년 동안 보면요. 방송이나 어디서나 카카오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렇지. 지금 노도강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렇지. 이 인생이 살아는 게 이 반복되고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지금부터 제가 차트를 좀 빠르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지수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예요. 예. 정고점 못 넘었다는 거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건 KB입니다. 못 넘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입니다. 못 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제 차트입니다. 살짝 넘은 거. 아, 이건 엘리엇 차트죠. 이건 엘리엇 차트입니다. 자, 이거를 한꺼번에 본 게 좀 전에 봤던 게 이겁니다. 예. 자, 정고점을 다 못 넘었어요. 제 것만 빼고. 그러니까 제 거를 좀 무시하시고 보신다면. 잠깐만,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인 거죠? 예, 월간 지수인데 이거는 부동산원 지수, KB 지수, 그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예. 이건 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평균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엘리엇 차트가 맞아요. 예. 더 현실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 거는 강한 아파트들만 골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나홀로 아파트 뭐 30세대인 아파트 아니, 잠깐만, 나홀로 아파트까지 다 이걸 데이터를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많이 거래된 것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야지. 아니, 원래는 그러면 안 어쩌다 한 번씩 거래되는 걸 데이터로 쓸 수는 없죠.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코스피에 몇백 종목 있는데 네. 어쩌다 한 번씩 거래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지수 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 뭐 코스피 지수 중에 몇 가지 골라서 하고. 그렇죠. 그럼 코스피 200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데이터도 그래서 제가 스타 100 지수 뭐 그다음에 영끌 오적 인덱스, 니프티 피프티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노도강 지수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이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서. 네, 분류해서 하는 거죠. 어쨌든 자. 대표적인 거는 서울 아파트 전체가 맞다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좀 전에 보셨듯이 서울 아파트가 정고점을 넘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몇 종목은 정고점을 2배, 3배 넘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마포나 서울 강남구나 용산구 이런 데 아파트가 정고점 뚫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정고점 뚫었다고 말할 때 정고점을 못 뚫은 아파트 단지가 더 많아요. 그렇죠, 많죠. 네. 어쩌다 한두 군데가 뚫은 거야. 예? 물론 그 뚫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게 강남이겠지.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또 자, 이번에는 그 방금 말하셨던 것처럼 구분 져서 지수를 말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착안을 해서 만든 게 전국 아파트 지수는 5,050개 단지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갖고 지수를 만들어요. 5,050개. 5,050개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전국으로 한 65% 반영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네, 우리 엘리언님. 서울 아파트는 1,520개인데 이거는 그 시가총액의 92%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예. 나홀로 아파트 뭐 30세대 아파트 다 뺐어도. 예. 자, 근데 전국을 구성하는 거는 수도권과 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820세대 단지, 2,230세대 단지 딱 나눠놓고 보니까 수도권은 절반 정도 반등했죠. 예. 근데 지방은 계속 빠지죠. 그렇죠. 4년 동안 빠지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지방도 결국은 전국 아파트잖아요. 예. 자, 이번에는 전국 아파트를 수도권 지방으로 안 나누고 서울과 서울 아닌 걸 골라봤어요. 예. 10명 중에 이재용 빼고 그 재산을 평균을 내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전국인데 서울 1,520개 단지를 빼니까 예. 나머지 단지가 3,530개 단지인데 예. 전국 X 서울이에요. 아. 전국 X 이재용 한 것처럼 똑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개 오른 단지를 빼고 나면 서울의 평균도 지금 현재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서울이 아니고 전국. 다시. 서울에 있는 1,520개 단지를 빼고 예. 3,530개 단지로 지수를 만들면 예. 전국 아파트보다 지수가 더 안 좋다고요. 아. 즉 전국 아파트 오른 것도 예. 알고 보면 서울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얘가 많이 오른 거지. 예. 지방이 이렇게 빠지고 근데 여기는 경기도도 있고 예. 뭐 과천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 X 서울은 다 있는 거죠, 그 안에. 예. 자, 그다음에 또 나눈 거 뭐냐면요. 이제는 이제 시도별로 볼 건데 경기도입니다. 예. 1,000개 단지로 만든 거예요. 예. 반등을 이 정도밖에 못 했어요. 예. 인천은 반등 찔끔하더니 다시 빠져요. 야, 부산은 막 부산은 내려가네요. 4년째 빠지고 있고 대구도 4년째 빠지고 있고요. 광주는 오늘 최저가예요. 아. 대전은 반등을 했다가 빠졌어요. 다시 빠지고. 울산은 슬금슬금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얘는 전국 아파트 지역 중에 가장 못 올랐다가 빠졌다 때문에 오르는 거지
이것도 별로 오른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울산의 경우는 사실 그 울산의 직장인들이 소득이 좀 높아요. 근데 소득 높은 거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저렴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울산의 경우는. 그다음에 마지막 세종은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가장 먼저 빠졌죠. 예. 최근에 올해 들어서 많이 반등을 했죠.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 중에 꼴등에서 두 번째라고요. 아, 조기 대선 때문에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따지면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뉴스에 가끔 가다 보면요. 예. 세종 집주인들 신났네 이런 뉴스가 또 나와요. 예. 그 사람들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바닥에 산 사람들. 예, 예. 나머지 8, 90명은 저 위에 사갖고 물려갖고 있는데 예. 예. 그 신났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를. 자, 이번에는 팔계도입니다. 팔계도는 예. 더 처참합니다. 변동성은 좀 작죠. 경상남도, 예. 경상북도 오늘이 최저가예요. 예. 전라남도도 오늘 또 최저가예요. 다 그러네. 다 그래요, 다. 그냥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제주도인데, 예. 제주도는 서울보다 더 올랐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효리 효과. 그렇지. 이효리인지 효도인지, 이효리. 아, 예, 그쵸. 효도르랑 발음이 좀 비슷해갖고. 연예인을 잘 모르시는구나. 이효리라고 가수 있어요. 아, 그쵸. 네, 미모의 여가수. 예. 여기 뭐 애월임인가? 거기에 예, 카페만 엄청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페. 그 덕분에 에어홀에 가면 카페 천지인데 네. 뭐 카페도 다 잘 되는 건 근데 아니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효리인지 효도인지는 그 이익 실현하고 나와가지고 평창동인가 어디 들었다고. 또 아는 것도 다 아네. 전 제가 모르는 것도 다 알지. 저 뉴스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예.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빠지는데 올라간 거에 비하면 1년 동안 올라갔는데 4년 동안 찔끔 빠진 거라니까. 그렇지. 얘가 아직은 고점이다. 네. 제주도는. 자, 그래갖고 좀 전처럼 자, 전국 예. 부동산원 월간 데이터입니다. 2014년부터예요. 예. 옆으로 기죠. 예. 그다음에 이건 KB입니다. KB는 옆으로 기는 게 아니라 밑으로 흐르죠. 예. KB입니다. 이게 전국의 현실이라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거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고요. 요거는 제데이터입니다. 제데이터는 그래도 약간의 우상향이잖아요. 자, 요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4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어디를 봐도 대세 상승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이게 거대한 댐이에요. 예. 거대한 댐 중에 경상남도도 구멍 뚫리고 있고 다 이런데 그다음에 서울 지역도 좀 짱짱한 줄 알았더니 노도강 쪽이 계속 약간 구멍이 나고 있었고 강남 3구랑 노도강 이쪽만 되게 불장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끝나면 이 거대한 댐이 다 같이 무너진다. 그래갖고 제가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고 책을 쓴 게 이거예요. 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 시작된다. 네. 그게 1월인지 10월인지 8월인지 몰라요. 제가 2021년도에도 대폭락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9년 동안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2021년이 되니까 5월 달에도 안 빠져, 6월 달에도 안 빠져.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빠지냐고 막 그랬는데 진짜 귀신도 모르게 10월 달에 상투 치고 그다음에 대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도 지금도 그래요. 야, 2025년에 사람들은 2025년에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폭락이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고점이 2025년에 어느 달인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6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달 7, 8월까지. 7, 8월까지는 열어두고 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자, 그러면 또 빠르게 추세선이랑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 제데이터입니다. 예. 제데이터니까 그 지역에서 센 놈들만 고른 거예요. 자, 서울 아파트는 전고점을 한 1.5%, 한 2% 가까이 예.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끌오정 인덱스는 4년 동안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영끌오정 인덱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전국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가 요 부분이거든요. 지금 40년 동안 안 깨졌던 추세선이 깨지려고 그래요, 지금. 반등을 그나마 겨우겨우 서울 끌어올리면서 전국을 안 빠지게 끌어올렸는데 예. 되게 위험한 거고요. 예. 자, X 서울입니다. 전국인데 서울 빼니까 전국이 무너져 있어요. 아이쿠. 그 다음에 광역시는 진작 2년 전에 무너져 있고요. 예. 팔계도도 한 3개월 전에 무너졌어요. 예. 그 다음에 인천도 이제 막 무너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부산도 무너지고 있어요. 아니 올라오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다 더 이제 무너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최고점은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서울 강남구 빼고 서초구 빼고 최고점은 21년이었네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강남 서초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파동이 좀 다른 거고요. 세종이 올해 들어서 엄청 반등했다고 하지만 예. 이미 작년에 이미 추세선이 40년 추세선이 깨지고 나서 예. 그 다음에 반등하는 거라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지방도도 보면요. 경상북도는 지금 4년째 빠지면서 추세선을 깼어요. 충청남도도 이제 깨지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다 묶어본 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서울 아파트입니다. 86년 그 전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가장 약한 게 팔계도가 가장 약하게 덜 올랐겠죠. 예. 그다음에 파란 거는 5대 광역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걸 다 합친 게 전국입니다. 예. 전국을 보면요. 87년 바닥과 IMF 바닥을 쭉 연결하면
박근혜 대통령 바닥이 쭉 나오면서 한 번도 안 깨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이 닫고 있어요. 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속도가 추세선, 지지선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럼 결국은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 만나는 게 6월달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달 정도 된다고 보는 건데 그게 이번 시간의 주제가 엔딩 다이아고널이라는 용어를 기술적 분석 용어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엔딩 다이얼로그. 엔딩 다이아고널. 엔딩 다이아고널. 다이아고널이 어떤 쐐기형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이게 좁혀지는 거죠. 좁혀지는 예, 거. 예, 예. 엔딩이라는 건 끝이라는 얘기예요. 예. 좀 이따 차트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또 한 가지 이번에는 미국 걸 잠깐 얘기할 건데 로스앤젤레스 데일리 뉴스인데 하우징 판이에요. 그런데 뭐냐 나오냐면요. First drop in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대요. 뭐가? 케이스 실러 지수가. 3월달 데이터거든요. 예. 6월달 기사인데 3월달 데이터예요. 걔네가 한 두세 달 늦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로 시가총액 방식인데 이걸 차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 케이스 실러 지수 이게 프레드라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그러니까 FRB의 데이터들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해요. 예, 예. 그래서 20개 도시의 아파트를 주택 가격을 쭉 보면 예.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살짝 뭐가 좀 느린 것좀 보이잖아요. 예, 예. 이게 2000년부터인데 예.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보면 최근 1년 동안인데 원 이어 보면요. 딱 꺾인 게 보이세요? 예. 이게 3월달입니다. 3월달. 아. 근데 저는 이걸 의심스럽게 본 게 얘는 이미 12월달에 고점을 치고 1, 2, 3월달 연속으로 3개월째 빠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왜? 물가를 반영하면. 즉, 이 빠지기 전에 이 오른 것도 물가보다 덜 오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가보다 덜 올랐다는 얘기는 실질 지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걸 갖다 제가 L차트 프로그램에서 넣어봤습니다. 1890년 우리나라 갑신정변 그때부터의 데이터거든요. 갑신정변부터요? 예, 이건 미국 데이터예요. 제 데이터가. 아, 갑신정변 때부터? 때부터의 미국의 그런 자료들이 아직 살아있나? 이거 미국에 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명목 지수입니다.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예. 이때가 리먼 사태 때입니다. 이때가 예. 여기가 대공황 때고요. 예. 자, 이거를 조금 더 진하게 한 다음에 물가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100 몇십 년 동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해야지 되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하면 분홍색 차트가 됩니다. 아. 그래도 많이 올라 있죠. 예. 자, 근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명목 지수로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런데 실질 지수 물가를 반영하면요. 리먼 사태 때 직전의 고점을 못 넘었어요. 아, 물가를 반영하면. 반영하면.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얘를 기준으로 차트를 다시 볼게요. 이렇게 다시 볼게요. 고점을 2006년 2월 달에 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명목으로는 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물가를 반영하면 지금 그런 부동산 가격이 싸다는 얘기인가요? 싼 게 아니고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올라갈 때 물가보다 더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물가만큼만 올라가면 돈 버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보면 이거 이렇게 됩니다. 지금 3개월째 빠지는 거 보이세요? 예. 분명히 3월 달에 빠졌다고 LA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만든 실질 지수를 보면 12월 달이 고점이고 1, 2, 3월 달 약하게나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일이 처해지고 있냐면 디폴트를 걱정하고 있어요. 뭐 그렇죠. 예. 미국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무디스에서도 신용도도 하향시켰으니까. 또. 예, 또 31조 달러의 그동안 빚이 있는데 빚을 더 늘리자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싸우고 있거든요.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자, 그러면 케이스 실러 지수 보고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 예. 그래서 제가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트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91년에 일본이 상투를 칠 때 1년 전에 미국 케이스 실러 지수가 상투쳤다는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이 상투치고 3개월 있다가 우리나라 노태우 상투가 나왔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예. 결국 미국이 상투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상투쳤단 말이에요. 예. 바닥도 96년 10월 달에 바닥치고 올라갈 때 우리 IMF는 98년도였어요. 거의 한 1년 반 정도 늦게 했죠. 예.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도 똑같네. 2006년 때 고점을 치고 우리는 1년 있다가 고점을 치고 빠진 다음에 미국이 계속 먼저 가네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바닥치기 전에 2012년 3월 달에 이미 미국이 바닥치고 먼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번 2021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살짝 빨랐어요. 예. 자, 근데 지금이 문제잖아요, 지금이. 예. 자, 조금 전에 제가 12월 달에 이미 고점을 쳤다고 말했잖아요. 예. 명목으로는 3월 달부터 빠졌지만 실질로는 1월 달부터 빠졌다고요. 예. 그럼 12월이 고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12월에서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텀을 두면 6, 7, 8월 달에 우리나라도 고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고점이 이제 6월, 7월, 8월 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고점에서 얼마 정도까지가 이 마지노선일까요? 하락에. 그거는 지금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 전에 제가 요번에 2025년 쌍봉 책을 쓸 때는 2028년 말 정도가 저는 우리나라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일본의 동경의 쌍봉 패턴, 그것도 표영호 대표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도 몰랐을 수가 있는데, 예. 그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화면에 보여주신 분은 표영호 대표님이 처음이에요. 그거를 인용해서 제가 분석한 건 또 예. 제가 처음이고.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둘 다 공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야, 2028년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겠다는 좀 걱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아까 엔딩 다이아고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자, 요거는 전국 아파트,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의 차트인데, 60년 동안 한 번도 안 깨졌거든요. 지지선이. 예. 추세선을 쭉 그으면. 요거는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직선으로 나옵니다. 예. 요거를 산수 차트로 바꿔놓고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하게 되면 이 지지선이 곡선으로 바뀝니다. 지수함수로 바뀌어요. 예.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점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예. 이걸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힘에 겨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예. 여기서는 그래도 좀 멀찌감치 했는데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 세 번의 상승이 있었는데 첫 번째 상승은 특례 보금자리론. 예. 그다음에 50년 주담대.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돈주공 살리게 해가지고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2차 상승은 신생아 특례론. 음. 그다음에 올해 상승은 동인이 뭐였냐면 토지에 푼 거예요. 그렇지. 그거부터 그냥 잠잠했던 아파트 시장을 맞아 들쑤셨죠. 강남이 약간 내려가고 있었거든. 그렇죠. 안정이 돼 있었는데 네,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토지 풀었어요. 그 5살 어린이가 푸는 바람에 참 그렇게 됐는데 자, 요 부분을 좀 확대해 보는데 기술적 분석을 예. 보는데 이 세 번의 대책으로 인해서 출렁출렁하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점점 진폭이 작아지지 않아요? 첫 번째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가고 세 번째 올라가는데 예. 고점도 높아지지만 저점도 높아지잖아요. 예. 자, 이거 갖다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종가를 연결한 거예요. 이제 모이네요, 이제. 예, 요런 걸, 그 다음에 요걸 고점끼리만 연결하면 우리가 보통 고점은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취급을 해요. 왜냐면 그 달에 서울 아파트에 고점 짓는 아파트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 지수를 만들면 윗꼬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아랫꼬리도 나올 거고. 근데 요걸 조금 확장을 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좀 벌어지겠죠, 요게. 예. 자, 요게 뭐냐면 엔딩 다이아고널 그런 게 뭐냐면요. 추세선이 두 개의 평행이 아닌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추세대가 좁혀지고 있는데, 문제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혀지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쐐기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요 패턴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엔딩 다이아고널, 종결 쐐기형이라고 그래요. 아. 이게 모이고 나면 위든 아래든 빠샤 하고서 움직이는데, 예.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은 30%, 예. 아래로 떨어질 확률은 70%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주식을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많이 보유하거나 이랬던 분들은 위쪽으로 생각하는 바람이 있을 거지만 기술적으로는 아래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아. 그리고 약한 고리가 벌써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값이 하락할 때 그 약한 고리에서 먼저 집값이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네. 지금 뭐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에서 경고를 하고 지금 뭐 제넷 앨런 그 미 재무장관도 미국이 디폴트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지금 경기 상황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이제 계속 좋은 정책을 또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겠지만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밀고 오는 이 바람을 우리 마음대로 또 잠재울 수만은 없다. 우리 마음대로 잠재울 능력이 아직 안 된다, 우리가. 그 정도 강대국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부동산 시장에 손을 대야 되는데, 자, 부동산 시장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사러 다니니까 불안하실 거예요. 나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라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좀 더 오히려 이럴 때 21년 때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시면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언님, 역시 차트 신공답게 차트 설명이 아주 그냥 갈수록 복잡해지고 듣는 사람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네네. 네. 자,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표영호TV 오늘도 엘리엇 차트의 신공 엘리언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엘리언님 모시기가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뭔가 폭탄을 던지고 가기 때문에 정말 이런 차트를 어디서 구했지 할 정도로 차트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고 그 차트대로 지금까지 예측한 대로 거의 좀 잘 맞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분도 있는데 지금 6월 달이 아파트값 최고점 쌍봉일 수 있고 역사적 하락이 올 수도 있다. 뭐 이걸 뭐 엘리언님 말고도 한국은행이나 다른 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네. 그 엘리엇 버블 지표라고 제가 4년 전에 책을 쓸 때 제가 농담 삼아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엘리엇 버블 지표. 예.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버핏 지수랑 비슷하더라고요. 버핏 지수랑 예, 같다고요? 그 뭐예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자산이나 어떤 수치를 예. 그 나라의 GDP랑 비교를 해서 버블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 미국의 어떻게? 주식 시가총액의 버블 지표를 따질 때 예. 그 GDP랑 전국 전체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거든요. 예. 그게 200%냐 250%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네. 저는 그걸 갖다가 아파트에 대입을 했었는데 예. 4년 전에 책 쓸 때 했던 내용이 예. 지금 딱 지금 와 있어요. 똑같은 선생님이 또 발생했어요. 그럼 어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며칠 전에 대선이 끝났잖아요. 예. 여기 딱 보시면 대선 개표 결과입니다. 예. 민주당이 승리한 곳과 국힘당이 승리한 곳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빨갛게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보통 이걸 강남 노른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이걸 잘 보신 다음에 제가 4년 전에 쓴 책의 표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 예. 항상 시작이에요. 21년이 폭락이 아니고 시작이 되는 거니까 10월 달에 시작을 했다고요. 예, 예. 근데 올해도 7월 달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왼쪽에 보면은 이 지도가 보이잖아요. 예. 며칠 전에 대선 끝날 때의 그래프랑 똑같죠? 예, 예.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걸 잠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가 시가총액별로 가격별로 해갖고 지역을 핑크존과 옐로우존과 그린존이라고 나눴거든요. 예. 여기에는 성동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성동구랑 노동강이랑 같이 묶으면은 안 지수를 되죠.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갖고 저는 지역 핑크존, 옐로우존, 그린존 세 개로 나눠. 금액으로 나눠갖고 했었는데 예. 그게 이번 며칠 전에 대선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원래는 이걸 레드존이라고 그랬거든요. 보통 우리가 빨간데 뜨거운 건 빨간데로 표시하는데 핑크라고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4년 전에. 뭐예요? 어떤 얘기냐면 요겁니다. 색깔 논쟁 2라운드 이번엔 통합당 결혼미래당 핑크대전. 그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로 넘어갑니까? 결혼미래당이라고 있었어요. 요 기사가 202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통당이 출범할 때예요. 예. 근데 그 옷 색깔이 있죠. 핑크색이잖아요. 예. 원래 핑크색 당 색깔이 결혼미래당이라고 있었나 봐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예, 참 인기 없는 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의 핑크색을 미통당이 뺏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소송전이 벌어졌어요. 그 색깔로. 색깔로 요 핑크색. 그래서 미통당의 강세 지역이 요 네 군데였거든요. 예. 그래갖고 제가 핑크존이라고 바꾼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에 하필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예, 예. 예, 5년 전이나 4년 우연에 전이나. 일칠 수 예. 있지만. 네. 예. 자, 그때 제가 핑크존으로 나눈 이유는 예.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 그 구에 15억 이상인 지역을 묶어보고 그다음에 15억에서 9억 사이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그 대출에 제한할 때 이거 경계선이랑 똑같거든요. 예. 그렇게 묶어갖고 핑크존, 옐로우존, 그린존 하니까 노도강이랑 금강구랑 묶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송동구랑 광진구랑 뭐 마포구, 서대문구 이렇게 묶은 거랑 딱 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2년 뒤 가계비 2,000조 재작년 기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1927조니까 2천조 가까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예측이 정확히 맞았죠. 예. 이걸 보면은요. 여기서 2,000조가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며칠 전 기사인데 가계비 2,000조 육박. 맞아요. 2,000조가 중요합니다. 5월 달에도 거의 6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올해 안에 2,000조 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게 6월 8일이니까 25년 6월 8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그러네요. 강남구 아파트 시가총액 300조, 삼성전자 잡겠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예. 저는 뭐 300조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부동산 R124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689조 원이래요. 아.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왜 잘못됐는지 제가 그래서 증명을 해보고 예. 이게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상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어떻게 왜 잘못됐죠? 잘 볼게요. 21년에 부동산 R124 기사를 보면요. 1332조라고 나와요. 예. 그런데 지금 좀 전에 1689조니까 한 300 몇십 조가 늘었으니까는 늘을 만도 하죠. 예. 그런데 2021년도에 거의 2000조 근처에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랑 6, 700조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예. 자,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 아파트가 정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가총액은 정고점을 넘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얘는 지수지만 중간에 신규 입주가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증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 수밖에 없어요. 마치 코스피에서 지수가 떨어져도 시가총액은 늘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신규 상장을 하고 증자를 하고, 뭐 코스닥에서 이전 상장을 하고 하니까 예, 그렇게 돼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개념과 지수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예, 예. 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합친 시가총액이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요, 국토부에서 2022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 보고서 그래갖고 우리가 공시지가 맨날 나갖고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준이 되는 게 공동주택가격 총액 현황이라고 나와요. 예. 2022년도라는 얘기는 2021년도 데이터란 얘기예요. 예. 자, 근데 서울 아파트의
가격을 다 합치면은 1423조라고 나와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보니까 부동산 알리사에서는 1330 몇 조라고 나왔죠. 예, 예. 벌써 틀렸죠. 뭐 그 정도 숫자가 근데 뭐,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많이 틀린 거예요. 예, 왜냐면 예.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은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시장에 있는 가격을 다 합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건 시가총액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0억짜리 아파트는 7억이라고 이렇게 현실화율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세금을 매기거든요. 예. 그게 가격 총액이에요. 공시 가격 총액이에요. 공시 가격 총액이죠. 자, 이게 공시 가격 총액이라면 시장 시가 총액은 훨씬 더 크겠죠. 거래가액 총액은 또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일단 그러면 이 1423조를 역산을 하게 되면 예. 21년도에 시가총액을 알 수 있겠죠. 예.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실화율이에요. 예.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되는 아파트가 빠졌으니까 22년도에 데이터겠죠? 1165조로 줄었어요. 예. 자,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2030년에 가면 90%를 적용하겠다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69%, 72%, 70.2%, 71.5%까지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예.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없었던 일로 하고 예. 69%로 동결을 해버렸어요. 예. 이렇게 현실화율 69%로 동결. 예.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10억짜리 아파트면 6억 9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서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화율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10억에다가 69%를 곱하니까 6억 9천이 됐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역산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엑셀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예. 한 10년 넘는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예. 왼쪽에 있는 거는 시가총액이에요. 예.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아까처럼 서울 아파트에 1423조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때 현실가율이 마지막으로 올린 게 적용이 된 게 71.5%거든요.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예. 1991조예요. 아, 2000조네. 2000조라니까 2000조. 예. 그렇죠. 2000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프를 만든 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거는요. 주택 시가총액이에요. 이거는 통계청에서 나와 있어요. 95년부터 돼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시가총액 중에 가장 큰 게 주택 시가총액이겠죠. 예, 연립도 그렇죠. 아니고 다 합친 아파트도 아니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다 합친 거니까. 예. 그 다음에 큰 시가총액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겠죠. 예. 자, 제가 계산한 게 이겁니다. 파란 거. 이건 뭡니까? 아파트 시가총액. 아파트 전국. 시가총액.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얘보다 낮겠죠. 예.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빨간 게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예. 요건 아까 얘기했듯이 공시가격 그걸 갖고 역산해갖고 제가 구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가 지금 초고점인데 네. 저걸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은 넘어있죠. 시가총액이 넘어갔다. 자, 이게 아까 2000조 조금 안 됐죠? 예. 자, 보세요. 여기 선을 걸었는데 이게 1000조입니다. 예. 이게 2000조입니다. 예. 여기 5000조예요. 예. 현재 주택 전국 시가총액은 7,125조 원이고 21년도에 최고가는 7,200조 원이 넘었었어요. 예. 떨어져 있는 거죠. 아직 못 넘었어요. 그렇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5,262조인데 맥시멈은 5,600조였어요. 21년 10월달. 예. 왜 부산 빠지고 대구 빠지고 다 빠졌으니까 얘보다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현재 2,042조 원인데 예. 그 전 맥시멈이 1,992조 원이에요. 아. 즉 넘었죠. 그렇죠. 서울은 넘었어요. 가격이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빛 지수라고 한 것처럼 저는 법빛 지수 그때 생각 안 하고서 제가 만든 건데 엘리엇 버블 지수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예. GDP를 넣어야겠죠. 예. GDP 대비 몇 프로냐 이거죠. 예. 자, 여기다가 넣은 게 이겁니다. 분홍색이 GDP입니다. GDP. 예. GDP를 확대를 좀 해보면 GDP 대비 100%인데요, 이렇게 되면? GDP가 지금은 2,144조 원인데 예. 21년도에 2,007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잖아요. 자, 딱 닿죠. 맞닿네요. 보세요. 1,000조라는 라운드 피겨, 심리적 저항선에도 닿고 예. GDP라는 펀더멘탈적인 저항선에도 닿고 이거를 비율을 쭉 계산을 해본 게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이게 여기가 50%거든요. 50% 넘다가 말다가 하다가 50%에서 쭉 떠갖고 99점 몇 프로까지 갔었냐면 여기도 또 제가 자동으로 계산되게 나눴습니다. 지금은 95.2%인데 예. 21년 맥시멈일 때 99.6%예요. 자, 지금 뭐 이걸 거의 100%라고 봤을 100%, 때 100%라고 봐야죠. 예. 그럼 모든 우리가 소득,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쌍끌이로 모았을 때의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GDP를 다 전 국민이 생산한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사면 딱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야. 버블이 심한 거죠. 너무 심한 거죠, 버블이. 예.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비율이 2,000조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하는 거 보면요. 여기가 21년도 10월달이거든요. 예. 1,000조를 다 쓰면서 2,000조라는 저항선에 닿으면서 GDP의 2,007조에 딱 닿으면서 99.6%까지 딱 단 거예요, 이게. 예. 여기가. 근데 분명히 2,000조를 지금은 넘어 있죠. 이게 제가 볼 때 4월달에 넘은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4월달에. 예. 근데 GDP 대비 비중은 줄었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낮아요.
왜?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GDP가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그러니까 비율은 더 줄어들었죠. 지금 95%예요. 95.2%예요. 이게 몇 달만 더 오르면 또 100%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은행 직원이랑 통화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연구원이랑.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을 했어요. GDP 등 기준연도를 바꿨어요. 그렇죠.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최근 한 1, 20년 동안의 최악인 경기가 코로나 때잖아요. 그렇지. 2020년이 최악일 때죠. 최악일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잘해도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저효과라는 거예요. GDP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거예요. 기준연도를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 나라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위도 떨어졌던 게 없었던 일로 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반영을 하면은 빨간 거는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연두색이 기준연도를 바꾸는 바람에 늘어난 GDP를 반영한 거예요. 자, 비중을 하면은요 100%가 안 돼요. 이거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이게 처음에 제가 4년 전에 만들었던 데이터고요. 딱 99.6%란 말이에요. 99.6%. 분명히 다 썼거든요. 2000도 닿고 저항선. 그다음에 GDP 2007조에 닿고 그래서 버블이 터지면서 폭락을 했는데 지금 꾸역꾸역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기준연도를 바꿔버리니까 GDP가 한참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8.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전체 시가총액이 GDP의 8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 분모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분자는 변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직 비싼 게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도 오를 여력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 버블이 아직도 아니다. 더 올라도 버블이 아니다. 하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오밀조밀 만지면 이게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비록 제 데이터 기준으로 해도 95.2%인데 여기서 좀 몇 달 더 오르면 GDP 그리고 GDP가 우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잖아요. 만약에 더 줄어든다면 GDP가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0.4%로 준다거나 그럼 0.8%라는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GDP를 추산을 한 거거든요. 올해 데이터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두 번째 봉우리 쌍봉의 오른쪽 봉우리 그 패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버블 지표를 버핏 인덱스에서 이 지표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지수는 올랐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보조 지표잖아요. 이게 본 지표면 이건 보조 지표잖아요. 본 지표는 올라가는데 보조 지표는 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다이버전스라고 그러거든요. 다이버전스. 방향이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마지막 국면에는 본 지표가 확 꺾일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 자, 그럼 서울 아파트 지금 GDP 대비 버블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조금밖에 안 남았다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서 만약에 또 오르고 또 올라서 만약에 지금 더 버블이 터져 나오면, 근데 버블이 터져 나올 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버블이 생긴 지역과 적절한 아파트 가격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적절한 아파트 있는 가격은 더 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면 주식시장에서 대형주, 주도주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갈 때 내 주식만 안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쟤네가 꺾이면 내게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아니야, 내게 더 떨어지지. 다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댐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먼저 무너진 데가 야금야금 무너지고 있었는데 부산, 대구 지방도 좋게 보는 사람들 워낙 많이 4년 동안 빠졌으니까 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산은요 91년부터요 8년 연속 폭락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IMF 때까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4년 빠졌어요. 앞으로 4년이 더 빠질 수도 있다고요. 잠깐 반등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우리가 인구가 적절히 있을 때의 어떤 데이터들이고 지금도 인구 소멸도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데이터가 같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에 겪었던 것들을 자료로 보면 지금 버블인 건 사실이다라는 거잖아요. 자, 25년 지금 아파트값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민주당 정권일 때 계속 집값이 올랐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 올라타는 분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공식 끼키야 몇 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공식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기 지표나 경제 활동 이 상황을 좀 본 다음에 부동산도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요번 방송한 거를 3일 동안 방송한 거를 조금 요약을 해갖고 정리하면 같은 묶음이니까 첫 번째 방송했던 게 한국은행에서 30년 전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따지면 동경의 쌍공 패턴이 우리나라의 쌍공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계산을 해보면 6월
쌍봉일 가능성이 있다. 예, 쌍봉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6월, 7월, 8월 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6월일 가능성도 높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댐은 약한 곳부터 무너지는데 이미 지방은 많이 무너져 있고. 예. 그다음에 서울에서 노동항 쪽 이쪽은 되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막 시도 안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다 종합을 해보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종결 쇠기형 패턴이 나타나고 예. 60년 동안 한 번도 안 무너졌던 지선이 전국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한 게 엘리엇 버블지표라고 제가 장난스럽게 만들었지만 예. GDP 대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21년도 상수 칠 때 100%였는데 예.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96%, 97%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한두 번만 더 오르면 또는 GDP가 빠지면 예. 또 99%,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두 번째 또다시. 버블이 생기면서 터져버리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 쌍봉 패턴으로 무너지면 예.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 쌍봉으로 빠질 때는 약도 없다 그러거든요. 아. 외봉일 때는 10사람이 물려요. 예. 쌍봉일 때는 50명이 물려요. 예. 왜냐면 한 번 더 올라가니까 그 과정에서 더 산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아, 지금 그러고 있네. 부동산을.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상투 치고서 계속 빠졌으면 뭐 노동항에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겠지만 지금은 쌍봉을 치기 때문에 노동항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물릴 가능성이 있다 그죠? 오른쪽 봉우리에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 우리가 21년 최고점 찍고 22년에 또 교훈을 얻었듯이 25년도 여러분 잘 좀 보시고, 자, 저희가 이런 예측을 해드리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판단은 여러분께서 직접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엘리엇 차트 신공의 엘리엇님. 아, 오늘도 열띤 말씀,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